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여러분, 이 말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며느리에게 받았던 무례함, 형제에게 받은 배신, 친구의 말 한마디 돌이켜보면 경제적 어려움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남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 셋 키우고 손주까지 돌보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시장 보고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하루도 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좀 편히 계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고마운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침밥을 차려놓으면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며 먹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손주 돌봐주겠다고 하면 어머님, 피곤하시잖아요. 저희가 할게요. 라며 거절합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려고 하면 요즘은 다 사 먹어요.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라며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배려가 아니구나. 나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구나. 나를 집안에서 빼려고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더 힘든 건 아무한테도 말 못한다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며느리가 널 쉬게 해주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동생한테 말하면 언니는 참 복 많아. 우리 집 며느리는 아예 말도 안 해. 라고 합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얘기해도 제 의견은 묻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저보다 며느리한테만 달려갑니다. 아들도 엄마 인생 좀 즐기세요. 라며 저를 멀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뭐라도 읽어야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철학 코너를 지나가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철학책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책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한번 펼쳐봤는데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 말 지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구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이 상황이 혹시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온 것은 아닐까? 저는 그 책을 빌려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읽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이 많았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세상을 떠났죠. 우리로 치면 고종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불행했습니다. 젊었을 때 대학 교수까지 했지만 심한 병 때문에 35살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니체는 평생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눈도 잘 안 보였고 배도 자주 아팠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한테는 2번이나 청혼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여동생하고도 사이가 나빠졌고 말년에는 정신병에 걸려서 어머니와 여동생 손에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만약 니체가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말은 그냥 건방진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니까 무게가 다르죠. 니체는 24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지루해했고 동료 교수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니체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니체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났습니다. 바그너는 미체보다 31살이나 많았지만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니체는 바그너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바그너도 니체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우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그너가 점점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체는 실망했습니다. 결국 둘은 갈라섰고 니체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니체가 느꼈을 배신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다음 니체는 루 살로메라는 러시아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니체는 그녀에게 2번이나 청혼했지만 2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루 살로메는 미체의 친구인 파울레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친구에게도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버림받은 겁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실제로 니체도 그랬습니다. 한동안은 술을 마시며 자신을 학대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미체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책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이 모든 책들이 니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니체는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 거야. 이 고통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을 대장간의 쇠에 비유했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야 명검이 만들어지듯이 인간도 고통이라는 불과 상처라는 망치질을 통해 강해진다는 겁니다. 만약 쇠가 아파요, 그만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쇠는 영원히 무딘 쇠덩어리로 남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화풀이 할 때, 애들이 엄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핀잔 줄 때, 그때마다 저는 견뎠습니다. 울면서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헛된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구박받으면서 인내심을 배웠고, 남편의 화풀이를 받으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애들의 핀잔을 들으면서 더 나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제가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시집살이도 안 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았다면 저는 지금처럼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남았겠죠. 니체는 이것을 운명의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라고 하죠.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운명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한 일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건 그냥 참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마치 나무가 폭풍을 견디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이 우리도 고통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밀어낸 것, 아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손주들이 나를 찾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불행일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겠다고, 니체처럼 이 고통을 나를 강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거기서 요가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들은 다들 저보다 유연하더군요. 창피했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외로운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분,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서 연락도 잘 안 하는 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사는 분, 각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독립이에요.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존중받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뭘 했지? 아무것도 안 했지.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자상한 할머니가 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러 갔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더군요. 특히 봉사활동이 저한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동네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밥도 해드리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3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은 명절에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전쟁 때 받은 부상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데 집에서 거의 나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니체는 감사는 최고의 미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밀어낸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니까 가능해졌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할 필요도 없고 손주 돌보느라 내 시간을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지요. 이제 매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길더군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요가도 하고 서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를 만날 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냥 담담합니다. 그래, 너도 네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우리는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태도도 조금씩 바뀌더군요. 예전에는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끔 어머님,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요가한다고 봉사활동한다고 하니까 어머님, 멋있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하지만 강한 모습을 보이면 존중받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제가 약하고 의존적이었을 때는 저를 짐으로 여겼지만 제가 독립적이고 당당해지니까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게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계속 저를 필요로 했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에게 의존하며 살았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의존적이 되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행해졌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덕분에 저는 독립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상처는 저를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것 같고 절대 아물지 않을 것 같나요? 니체의 말을 기억하세요. 그 상처는 당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중요한 건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평생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 상황에 감사하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니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책으로 승화시켰고 그 책들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고통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니체처럼, 저처럼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상처가 더 깊게 믿겨진다는 것. 젊을 때는 지나갈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야. 왜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기회가 크기 때문에, 관계가 좁아져서, 의지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배신이 더 크게 느껴져서. 혹시 여러분도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만 하면서 잠을 설쳤고 낮에도 멍하니 앉아서 그 일만 되새김질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그 얘기만 하게 되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그러면 친구들은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슬쩍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 상처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 상처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을.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그 상처를 반추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가 먹은 풀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저도 그 아픈 기억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던 거죠. 니체는 원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분노나 화와는 다릅니다. 원한은 마음속에 쌓여서 썩어가는 감정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감정이죠. 나이 든 사람들이 특히 원한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직접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따지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럴 힘이 줄어듭니다. 며느리한테 대들 수도 없고 아들한테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니까 안으로 삭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한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과도 사이가 나빠질 것이고 그러면 손주들도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 라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말을 하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라고 의심했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진 시선으로 며느리를 보게 된 겁니다. 니체는 이것을 르상티망의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한에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을 왜곡해서 봅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선의도 악의로 보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죠.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며느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 상처를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며느리는 한번 상처를 줬지만 저는 그 상처를 매일매일 다시 곱씹으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나이 들수록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질까요? 첫째,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상처받을 틈도, 그걸 곱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할 일도 줄어들고 만날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옛날 상처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둘째, 관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도 있고 이웃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한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줬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친구들은 멀리 이사가거나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사람은 가족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한테 상처받으면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셋째, 기배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배신감을 더 크게 만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용돈도 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니까 배신감이 엄청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넷째,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마음이 탄력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도 몸처럼 약해집니다.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깊게 파고듭니다. 마치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약해져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직접 맞설 수 없으니까 주인을 마음속으로 저주합니다. 저 나쁜 놈, 언젠가 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하죠. 하지만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를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저 애도 나중에 늙으면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할 거야. 그때 가서 내 마음을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우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은 독이다. 그것은 먹는 사람을 죽인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며느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저만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능동적으로 되라고 말합니다.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피해자로 남지 말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죠. 저는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살아왔구나.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건 뭐였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였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더 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식물도 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도 더 강한 개체가 되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능을 억누릅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뭘 더 하겠어. 이제 며느리 눈치나 보지 않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되게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우울해지더군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염세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태도 말입니다. 니체 자신도 병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았고 더 많은 책을 쓰고 더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우리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극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기, 혼자서 밥 해먹기, 책 읽기, 일기 쓰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나도 혼자서 잘 살 수 있구나. 며느리 없이도 자식들 도움 없이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생각을 하면 여전히 서운했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지.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체는 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쁜 기억, 아픈 기억은 잊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망각은 억지로 잊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옛날 상처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마치 새로운 나무가 자라면 옛날 나무 그루터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저는 요가를 배우고 서예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생각을 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게 제 삶의 전부가 아니게 된 거죠. 특히 봉사활동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내 상처만 크게 느껴졌는데 사실 다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자식들마저 아버지 편을 들어서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사업 실패해서 집까지 날렸는데 자식들이 왜 우리 재산을 날렸냐며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 상처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더군요. 니체는 비교를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저는 건강합니다. 손발이 멀쩡하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립니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아파서 누워만 있는 노인들, 집도 없이 떠도는 노인들,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것?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적어도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빼앗아 가지는 않았잖아요. 손주들도 가끔 보러 올 수 있고 명절에도 같이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것까지 포함해서 삶 전체를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의 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나쁜 일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니체의 말을 곱씹어 보니 알겠더군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에게 의존하며 살았을 겁니다. 독립할 기회도 없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저는 자유를 얻었고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는 나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무를 가지치기 해야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저도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하게 성장한 겁니다. 니체는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같은 고통, 같은 상처, 같은 배신, 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된다고 해도 당신은 그래, 좋아, 다시 한번 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인생이 다시 반복된다면 시집살이, 육아, 며느리의 배신, 이 모든 게 다시 일어난다면 처음에는 절대 싫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살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시집살이가 없었다면 인내심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육아의 고통이 없었다면 자식의 소중함을 몰랐을 겁니다. 며느리의 배신이 없었다면 독립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필요했어. 그것들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들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니체의 말을 기억하세요. 그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온 겁니다.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과거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 경험에 감사하고 이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니체는 70살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약한 마음으로 젊게 사는 것보다 강한 마음으로 늙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니체처럼, 저처럼 상처를 힘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사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상처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 그리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상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딘 뒤에 의미를 찾는 것이다. 현대심리학도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외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처라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잦아진다고 하죠. 니체는 인간의 고통을 성장의 연료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니체의 책을 더 깊이 읽으면서 상처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그냥 상처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을 나를 내쫓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배려하는 말,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로요.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니체에 따르면 둘 다 진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선택한 해석이 나에게는 진짜가 됩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배신으로 해석하면 제게는 배신이 됩니다. 만약 배려로 해석하면 제게는 배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할까요? 왜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쁘게만 생각할까요? 니체는 그 이유를 약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은 세상을 적대적으로 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적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강한 사람은 세상을 너그럽게 봅니다. 누가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해도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이것도 배울 점이 있겠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나를 비웃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친절하게 대하면 거짓말이야, 속으로는 날 싫어하면서 라고 의심했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진 시선이었죠. 니체는 관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같은 산을 봐도 등산객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화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지질학자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다 옳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는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며느리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아마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셔. 우리 부부 일에도 끼어드시고 애들 키우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누가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선의로 도와준 거였고, 며느리는 며느리 방식대로 독립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니체는 공감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며느리는 제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지 저도 며느리 마음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숨막혀 했는지 얼마나 자유롭고 싶어 했는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처만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체는 자기 극복을 제안합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내 안의 약함을 극복하고 내 안의 원한을 극복하고 내 안의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거죠. 미체가 말하는 초인이란 바로 이민 사람입니다. 흔히 초인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초인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그게 바로 초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해자 의식을 버리고 원한을 버리고 의존성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70이 넘어서 갑자기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늦은 때란 없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변하고 싶다는 의지,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70이든 80이든 변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상처를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며느리가 준 상처는 저에게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 건가요? 계속 피해자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사람이 될 건가요? 삶이 저에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니체는 고통의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회피하는 겁니다. 아파, 싫어, 도망가고 싶어. 이게 가장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을 찾는 겁니다. 참아야 해, 견뎌야 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고통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나의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저는 며느리가 준 고통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통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 첫째, 독립의 중요성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경계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셋째, 자기 가치입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이런 깨달음들은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며느리가 계속 저를 필요로 했다면 저는 평생 의존적으로 살았을 테고 진짜 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필요했던 겁니다. 니체는 위버맨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흔히 초인으로 번역되는데 정확한 뜻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나를 뛰어넘어 더 나은 나가 되는 것. 그게 위버맨슈의 핵심입니다. 저는 70년 동안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인정을 받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니체는 가치의 전환을 말했습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집으라는 겁니다. 사회가 말하는 가치,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를 찾으라는 거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한테 사회가 말하는 가치는 뭘까요? 조용히 살아라. 자식한테 짐 되지 마라. 건강이나 챙겨라.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일까요? 저는 제 가치를 새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살기, 짐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기,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 배우기, 물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기. 이게 제게 진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더 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멀리. 이것이
생명의 본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 본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늙었으니 뭘 더 바라겠어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기회를 준 겁니다. 저는 요가를 배우면서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몸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글씨가 점점 나아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저는 저 자신을 극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사고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같은 고통, 같은 기쁨, 같은 선택.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그래,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절대 싫어,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 다시 한번 똑같이 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반복된다면 시집살이, 육아, 남편의 무관심, 자식들의 배은망덕, 며느리의 배신, 이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난다면 처음에는 절대 싫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책을 읽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살겠어.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고통 없이는 지금의 강함도, 지금의 지혜도, 지금의 감사함도 없었을 겁니다. 니체는 이것을 삶에 대한 최고의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것까지 포함해서 삶 전체를 긍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입니다. 현대심리학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상처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하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섭니다. 차이는 뭘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니체가 100년 전에 말한 것을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상처를 받아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뇌는 상처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불안과 우울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뇌는 상처를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학습과 적응이 일어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해석에서 옵니다. 같은 사건을 위협으로 해석하느냐, 도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니체가 말한 관점의 힘을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저는 며느리의 배신을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무너질까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좋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뇌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니체는 긍정의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라는 겁니다. 물론 나쁜 것까지 좋다고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것은 나빴습니다. 아팠고 슬펐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나쁜 것으로만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빴지만 그 덕분에 나는 독립할 수 있었어. 나빴지만 그 덕분에 나는 성장할 수 있었어. 이것이 니체가 말한 긍정입니다.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거기서 가능성을 찾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또한 강함과 약함을 재정의했습니다. 흔히 강한 사람을 힘이 세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다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며느리의 표정 하나에 상처받고 며느리의 행동에 제 기분이 좌우됐습니다. 완전히 며느리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 기분도 제가 결정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짜 강함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 외부 상황에 관대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런 강함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어도 약한 사람이 있고 늙어도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의 술과 축제의 신인데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포용하는 신입니다. 니체가 추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기쁨만 추구하지도 않고 둘 다 받아들이면서 춤추듯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슬픔에 갇히지 않고 기쁨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동시에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상처의 본질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것인가? 창조자가 될 것인가? 과거에 갇힐 것인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받은 상처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니체의 말을 기억하세요. 상처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준 상처를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의존적이고 약한 사람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체처럼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며느리의 배신은 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본질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받았던 그 말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 형제한테 당한 일은 아직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친구한테 배신당한 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떠오르는 그 상처,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든 경험은 없었나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니체의 철학을 이해했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더군요. 며느리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고 밤에는 여전히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강해져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상처를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리 두기였습니다. 니체는 원근법을 강조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멀리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매일 보고, 매일 부딪히고, 매일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명절에만 만나고 평소에는 연락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서운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 힘들게 살고 있구나.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 신경 쓰고 쉽지 않았겠구나. 그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하니 숨 막혔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원리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 매일 붙어 있으면 싸우게 됩니다. 친구와 너무 자주 만나면 피곤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장 나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해석이었습니다. 니체는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배신으로 해석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종이를 꺼내서 며느리가 했던 말을 적어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문장을 100번쯤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이 부분에 집중해봤습니다. 며느리는 저보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쁜 뜻일까요? 70이 넘은 노인한테 쉬라는 게 잘못된 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부분도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는 독립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30살이 넘은 성인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해석하니까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자고 제안한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연령대에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한 말, 친구가 던진 한마디,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 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한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네 로요. 세 번째 방법은 감정 관찰이었습니다. 니체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화내지 마. 참아. 잊어버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관찰하기로 한 겁니다. 며느리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제 감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지금 화가 나네. 가슴이 답답하네. 눈물이 나려고 하네. 주먹을 쥐고 있네. 이렇게 관찰만 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정을 관찰하니까 그 감정이 조금씩 약해지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감정과 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니체가 100년 전에 말한 것을 현대 심리학이 정서 조절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의미 찾기였습니다. 니체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상처에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야로 끝나면 그건 그냥 불행한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그것은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과 느낀 감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처음에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다 보니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계의 중요성.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둘째, 독립의 필요성.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자기 가치.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이런 깨달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20대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30대 직장인이 자기 경계를 지키는 것. 40대 부모가 자녀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였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았습니다. 며느리, 엄마, 할머니, 아내. 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역할을 다 벗어던지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할 없는 나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요가를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예를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평생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 모두 다릅니다. 계속 변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6번째 방법은 작은 승리 쌓기였습니다. 니체는 큰 도약보다 작은 발걸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생각을 10번이 아니라 9번만 했습니다. 작은 승리입니다. 오늘은 며느리 얘기를 친구한테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또 다른 승리입니다. 오늘은 며느리를 보고도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또 다른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이가 많아도 괜찮구나.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더 큰 변화를 시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 만들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7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 만들기였습니다. 니체는 친구는 제2의 자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그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관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니까 며느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를 존중해주는 친구들, 저를 필요로 하는 봉사 대상자들, 저와 함께 배우는 동료들, 이분들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연인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그 관계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것들이 나를 지탱해줍니다. 8번째 방법은 신체 단련이었습니다. 니체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음만 다스리려고 했는데 몸도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가를 시작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니까 긴장이 풀렸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니까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좋아지더군요. 산책도 습관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매를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졌습니다. 며느리 생각을 하다가도 걷다 보면 다른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운동의 중요성을 압니다. 헬스장에 가고 요가를 하고 러닝을 합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니체가 100년 전에 말한 것을 현대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죠. 9번째 방법은 감사 연습이었습니다. 니체는 감사는 최고의 미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평과 원망에 익숙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와 즐거운 통화를 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의식하니까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도 감사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니까 찾아졌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 덕분에 저는
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사일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불평에 집중하면 세상이 암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에 집중하면 세상이 풍요로워 보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야기 다시 쓰기였습니다. 니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비극으로 썼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르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70 노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요. 주인공은 똑같이 저지만 이야기의 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극이 아니라 성장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쓰니까 제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라 멋진 인생 2막을 사는 여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서사치료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르게 쓰면 실제로 삶도 달라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를 배움의 이야기로, 상처의 이야기를 성장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됩니다.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일어난 일에 반응하지 말고 일어날 일을 창조하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제 삶은 제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과거에 갇힐 것인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일어설 것인가? 니체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이 견뎌낸 모든 고통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성취입니다. 시집살이, 육아,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을 견뎌냈잖아요. 그러니 이번 상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니,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니체가 그랬듯이,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르게 살아보는 겁니다. 피해자처럼 구는 대신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대신 마주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한 사람,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 그 상처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이제 그 힘을 느껴보세요. 니체는 상처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상처를 사건으로 바라보지 말고 의미로 바라보기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은 상처만 더 깊대합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두 번째, 상처 준 사람의 말에 인생을 맡기지 않기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남의 말은 잠시 흔들 수 있으나 나를 정의할 수는 없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 때문에 가장 흔들렸습니까? 그 말은 정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까? 세 번째, 상처를 통해 나 자신을 더 단단히 만들기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든다. 힘든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남보다 더 지혜롭고 더 단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강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3가지 방법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상처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를 사건이 아니라 의미로 바라보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상처받으면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합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자식이 나를 무시했어. 사건 자체만 보면 그저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봤을 때는 피해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내쫓았어. 나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일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립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자기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나는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며느리의 기분에 제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제 가치를 알고 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의존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며느리 뒤치다꺼리하면서 제 인생은 뒷전으로 밀었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실연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면 불행합니다. 내가 차였어. 내가 짜였어. 내가 배신당했어. 하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시련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해고를 통해 더 나은 직장을 찾게 됩니다. 배신을 통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건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운명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쁜 운명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의 말에 인생을 맡기지 않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거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며느리의 말이 제 정체성을 정의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남의 말은 잠시 흔들 수 있으나 나를 정의할 수는 없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며느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제 진짜 모습은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70년 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이게 쓸모없는 인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저를 필요로 합니다. 요가교실 친구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서예 선생님은 제 발전을 칭찬합니다. 제 가치는 며느리 한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무능한 게 아닙니다. 연인이 당신을 매력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매력 없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들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들의 기준, 그들의 상황, 그들의 감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니체의 말처럼 절대적인 진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정권은 항상 내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참고는 했지만 그것이 저를 정의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나는 며느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살겠어.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며느리의 평가를 받아들였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혹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SNS에서 악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임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아니라면 그 평가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를 통해 나 자신을 더 단단히 만들기.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든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얕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삽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고 이겨낸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에게 상처받기 전에 저는 얕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요. 하지만 상처를 받고 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저를 깊은 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표면적인 삶에서 본질적인 삶으로 이동한 거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전보다 훨씬 지혜로워졌고 강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남보다 더 지혜롭고 더 단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강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시집살이를 견뎌냈다면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육아의 고통을 이겨냈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했다면 당신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모든 고통이 당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명검을 만들어내듯이 삶이라는 대장간에서 당신은 명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뜨겁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20배도 고통을 겪습니다. 취업 실패, 실연, 자아 정체성 혼란, 30대도 고통을 겪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육아 스트레스, 경력 고민, 40대도, 50대도,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각자의 고통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고통에 무너지면 그것은 그저 불행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 성장하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감사합니다. 물론 상처받았을 때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며느리가 저에게 큰 선물을 준 겁니다. 독립의 기회, 성장의 계기, 새로운 삶의 시작, 이 모든 것을 며느리가 저에게 준 거죠. 니체는 영원 회귀를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까지 포함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고통도, 기쁨도, 상처도, 치유도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금의 제가 엎어지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제 운명을 사랑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사랑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의미 찾기 일기를 쓰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힘들었던 일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일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둘째, 나를 정의하는 문장 3개를 만드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쓰는 겁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들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으세요. 스스로에게 주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감사 목록을 만드세요. 당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나 사건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줬는지 찾아보세요. 며느리가 나를 밀어낸 덕분에 나는 독립할 수 있었다.
시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해고 덕분에 더 나은 직장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요. 넷째, 강함의 증거를 모으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극복한 모든 어려움을 리스트로 만드세요. 시집살이, 육아, 경제적 어려움, 질병,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 나는 강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다섯째, 성장 파트너를 찾으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세요. 요가 교실, 봉사 모임, 독서 클럽,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도전을 시도하세요. 매주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사람에게 말 걸어보기.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일곱째, 용서 편지를 쓰세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 편지를 쓰되 보내지는 마세요. 그냥 쓰기만 하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덟째,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세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당신에게 편지를 쓰세요. 1년 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거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그 미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운명에 휘둘리지 말고 운명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다만 그 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강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그 모든 상처들이 지금의 강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느끼고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그리고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픔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록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한 일들.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 아픈 그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온 힘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든 건 평탄한 날이 아니라 견뎌낸 날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73입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명절이 되면 손주들 생각이 나면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주는 표지판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자는 인생을 모른다. 저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의존적이고 나약한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입니다. 예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할 때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을 때, 손주가 저에게 달려올 때, 그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불안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니까요. 지금의 행복은 다릅니다. 저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요가 매트를 펼치고 몸을 움직일 때,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그어갈 때, 독거노인 할머니 집에서 따뜻한 밥을 나눠드릴 때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든 제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행복날입니다. 그런 행복만이 진짜 행복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인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초인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그게 바로 초인입니다. 여러분도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초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왔잖아요. 시집살이를 견뎌냈고, 육아의 고통을 이겨냈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고, 관계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강함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운이 좋았어. 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가 돼.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거든. 젊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노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신기한가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약한 마음으로 젊게 사는 것보다 강한 마음으로 늙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니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쇠퇴의 과정이 아닙니다. 완성의 과정입니다. 모든 경험이, 모든 상처가, 모든 고통이 여러분을 완성시켜 왔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서 명작을 만들어내듯이 삶이라는 조각가가 여러분을 깎아서 명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친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고생 많았어.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니체는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썼습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행복하다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체는 자신의 삶을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받아들이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하세요.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도, 형제에게 당한 배신도, 친구의 무시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하지만 나는 이겨냈어. 라고 말하세요. 저는 이제 며느리를 만나도 편안합니다.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며느리의 자유입니다.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니체의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목적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정에 있다. 여러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즐길 것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습니다. 숨쉬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성장은 계속됩니다. 니체처럼 저처럼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받는 상처가 영원히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일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라고요. 마지막으로 미체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 모든 상처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힘을 느끼세요.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하세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